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육계도 육계사주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밑에 석호 볼게요. 석호. 자, 석호에다가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석호에다가. 시험에서 굉장히 자주 물어보고요. 물론 중요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 먼저 석호의 정의부터 설명할게요. 영어로는 레군이라 그러는데, 자, 원래는 바다였으나, 여기 바다란 말 나오잖아. 바다와 분리되었다. 그 뜻은 원래는 바다였으나 어떤 이유에서든 바다랑 분리된, 뭔가 가로막아 버린, 그렇게 해서 호수가 된 걸 석호라고 불러요. 석호. 됐니?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석호는 어떤 과정에서 만들어지는지 우리 위성사진 보고 이제 설명을 좀 할게요. 자, 지도를 보면은 잠시만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진 않을 텐데, 우리가 중부지방을 보면 동고서저 지역, 동쪽은 태백산맥 이렇게 하고 되게 경사가 급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도처럼만 생겼으면 동해안 쪽은 큰 도시가 발달할 수가 없어요. 경사가 급하니까. 그래서 이 지형도를 보면은요, 여기가 해안 지역까지 다 산이야, 여기. 여기도 보면 거의 해안 지역까지 산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릉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거든요. 동해안인데 항구 도시잖아. 강릉의 인구가 20만 명, 거의 3천만 명 가까이 되거든. 그래서 아주 크진 않지만 그만한 도시에 여기 바닷가에 있다는 얘기는 여기가 평지란 얘기예요. 도대체 이 평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자,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해안 단구는 뭐 규모가 아주 작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강릉 같은 시내가 이렇게 들어설 정도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해안 단구 말고 이렇게 동해안 쪽에 평지가 생기기도 해. 그 평지가 석호가 변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 상상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오늘날 지금 동해안 쪽인데, 돌릴게. 돌아가! 야! 자, 여기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는 지금 해안 지역까지 급경사, 여기도 이런 데도 해안 지역까지 급경사. 그럼 여기를 봤더니 하천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요. 하천 주변으로 지금 여기 평평한 땅이 있잖아. 됐니? 얘도 사실은 옛날엔 석호였던 건데, 호수였던 건데, 메워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상상을 해볼게. 자, 지금이 최종 빙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후빙기가 되면서 해수면은 상승한다, 하강한다. 상승한다. 그럼 여기서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여기 해안선은 어떻게 바뀔까?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당연히 해수면이 상승하면은요, 해발고도가 높은 부분은 덜 잠길 거고 해발고도가 낮은 곳은 물에 잠기겠죠. 그러면 이런 데는 물에 덜 잠길 거고 여기 평평한 데 있잖아. 조금 더 돌려볼까? 이런 식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다른 데보다 낮고 평평하잖아. 그러면 조금만 바닷물이 상승하더라도 해안선이 이런 정도로 바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혹시 그릴 수 있겠니? 우리 이 손가락 벌려가지고 이 부분을 이게 물에 쓱 천천히 담그면 이 손가락 부분은 물에 좀 늦게 잠길 거고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 부분, 낮은 부분이 물이 먼저 차오를 거 아니야. 네. 여기도 마찬가지야. 산줄기, 능선 부분은 물에 당연히 덜 잠기는 거고요. 계곡 부분, 하천 흐르는 부분은 주변보다 낮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가 바닷물에 먼저 잠기겠지. 됐어? 네. 자, 그러면 다시. 자, 여기는 하천이 흘러오는 계곡. 원래 주변보다 해발고도가 낮은 곳이에요. 그치? 그런데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다른 지역보다 계곡이었던 부분이 바닷물에 더 먼저 이렇게 잠기게 돼요. 자, 여기가 바닷물로 이렇게 잠겼어. 그럼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걸까? 원래는 계곡이었으나 바닷물에 잠기면 바닷물이 지금 이렇게 쑥 들어왔잖아. 양옆은 아직 안 잠긴 거고. 그럼 여기가 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이 부분이 만으로 바뀌는 거라고. 됐어? 그런데 만으로 바뀐 다음에 후빙기가 돼서 여기가 원래 계곡이었던 부분이 만으로 바뀌었어요. 상상을 해야 돼? 만으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만의 입구 부분인데 사빈에 있는 모래가 파란과 연안유에 의해서 쭉 뻗어나가서 사주가 되고요. 얘가 여기까지 거의 다 왔어. 사주가 발달해가지고 만의 입구를 막아버렸네? 바다랑 연결되어 있던 만인데 만의 입구 부분에 사주가 이렇게 발달하게 되면 어머 얘랑은 이제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호수를 석호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있는 석호 한번 보면서 정말 그런지 한번 이렇게 살펴볼게요. 자, 굉장히 유명한 석호 중에 경포호라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경포대 해수욕장 혹시 들어본 적이 있니? 경포대 해수욕장? 그게 바로 석호야. 자, 과거에는 이게 여기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강시내가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이렇게 평지가 아니었었어. 다시, 과거 최종 빙기 때는 해수면이 지금보다 낮았잖아요. 그래서 후빙기가 되면서 바닷물이 이렇게 차올랐을 때 여기 이런 데가 전부 다 만이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하천이 흘러드는 거잖아. 그럼 물만 흘러드는 게 아니라 당연히 흙이나 모래가 같이 떠내려와요. 여름에 특히 홍수가 나면 장마가 지면 계곡에 물이 많아지면서 흙이나 모래 같은 게 막 떠내려오잖아. 그래서 이 석호가 만들어지면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만의 안쪽부터 점점 뭔가 쌓여가지고 메워지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는 지금 다 메워졌고요. 여기 경포호는 아직 덜 메워져서 이렇게 호수 형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면 인간이 어떤 힘을 쓰지 않으면 뭔가 일을 하지 않으면 이 경포호도 결국은 없어질 거야. 그런데 경포호가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지금은 강릉시에서 한 2년에 한 번씩 저 경포호 바닥을 긁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유지되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석호가 안쪽에서 흘러오는 계곡에 의해서 메워지게 되면 이렇게 평지가 만들어진다. 됐어? 그래서 이런 평지에서 농사도 짓는 거고요. 규모가 큰 이런 평지에서는 도시가 있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석호도 있는 거고요. 자, 조금 확대해볼까? 자, 우리 경포를 조금 확대해보면은요. 자, 만이 만들어진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모래가 떠내려와서 사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까지 가서 보면은 이렇게 지금 연결돼 있죠. 왜 연결돼 있냐면 계곡에서 물이 계속 흘러오잖아. 그 물은 결국 바다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완전히 막히진 않아. 그런데 누가 봐도 여기랑 지금 분리가 됐잖아. 나뉘어졌잖아. 이런 걸 석호라 그러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럼 다시 중요한 포인트 몇 가지만 더 말할게요. 자, 아까 말했던 거야. 이 석호는 자연 상태에서는 면적이 어떻게 된다? 면적이 넓어진다, 줄어든다? 어머, 진짜 너들 단기 기억 상실증 있는 거 아니야? 줄어든다. 점점 메워진다 그랬잖아. 수심도 점점 얕아진다. 자연 상태에서는. 네. 됐니? 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또 자주 물어보는 게, 자, 얘는 이쪽에서 민물이 들어오죠. 네. 계곡물이. 네. 그런데 여기 바다랑 연결돼 있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바닷물이 상승하거나, 그러니까 민물대가 되거나, 아니면 여기가 뭐 태풍이 불거나, 하면 여기에 있는 물이 역류하기도 해요. 또는 여기가 비가 적게 내리는 시기가 된다거나. 그래서 여기에 있는 물은 소금기가 있어. 그러니까 바닷물만큼 짜진 않지만 소금기가 있어요. 자, 소금기가 있는 물은 농업용수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없어요. 소금기가 있는 건 여러분 알잖아. 우리가 재수없는 사람 왔다 가면 소금 뿌리잖아. 왜? 소금을 왜 뿌려? 소금을 뿌리면 이제 식물이 살 수 있는 이유는 삼투압 현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소금을 많이 뿌리면 삼투압이 역으로 발생해서 식물이 말라 죽어요. 자, 궁금한 친구는 집에 가서 내일 올 때 소금 한 주먹 들고 와. 그리고 운동장에는 잡초 있죠. 여기 화단에 있는 꽃 말고 잡초 옆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한 주먹 이렇게 뿌려놔봐요. 그러면 며칠 안 지나서 말라 죽어요. 소금기가 있는 물은 농업용수나 또는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거예요. 됐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석호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나라에 석호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여기다. 자, 여기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여기는 지금 산 줄기가 이렇게 지금 해안가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이렇게가 지금 하천이 이렇게 흘러오고 있고요. 이렇게가 지금 대체로 평지잖아. 여기도 과거에는 해수면이 막 상승했을 때는 만이었다가 만 입구에서 지금 이렇게 사주가 발달해서 호수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호수가 만들어져 있는 거고. 자, 얘가 청초호고 얘가 영랑호인데 속초가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 큰 호수 두 개예요. 속초는 호수의 도시야. 그 속초 가면 반드시 보고 와야 돼. 근데 여기 청초 주변에 시내가 있고 영랑호 주변은 약간 이제 시골이긴 하지만 얘네들도 석호예요. 됐어요? 네. 자, 그럼 다시 상상력을 좀 발휘해보자, 우리. 자, 우리가 일반 해수욕장에 가면 한쪽은 육지고 한쪽은 바다죠. 근데 우리가 경포도 해수욕장 혹시 가봤니? 경포도 해수욕장. 자, 상상을 해봐. 자, 이쪽은 호수고요, 이쪽은 바다고요, 가운데에 사주가 있어. 경치가 어떨까? 나만 떠들어. 뭐 어쩔 수 없지. 자, 경포호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우리 상상을 좀 해. 보자. 어디서 봐야 될까요? 여기서 볼까? 로드뷰를 한번 봐볼게요. 이렇게 보면, 잘못 봤다. 자, 이 뒤로, 지금 여기 물 보이니?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여기가 지금 물이야, 물. 네. 여기가 지금 바다야, 바다. 네. 바다예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면, 여기도 이렇게 호수야. 큰 호수다 보니까 마치 바다처럼 보여요. 네. 그러니까 다른 동네랑 달리 그냥 거기 가서 보면 이쪽도 물, 이쪽도 물이야. 그래서 경포대 해수욕장이 더 유명한 거예요. 자, 나중에 경포대 해수욕장 가면 같이 간 사람한테 꼭 설명해줘. 그리고 깨져. 사람이 살면서 설명충이라고 좀 욕도 좀 얻어먹고. 자, 정리 다 했어요. 한 번만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석호는 최종 빙기가 끝나고 후빙기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계곡이었던 부분이 만으로 바뀌어요. 네. 아까 했잖아. 네. 그리고 만의 입구 부분에 사주가 발달하게 되면 바다와 분리되면서 호수가 만들어진다. 됐죠? 네. 그래서 석호라는 게 만들어진데 우리나라는 석호가 서해안이나 남해안에는 거의 없고요. 동해안 쪽에 많아요. 자, 이유는 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서해안에 남해안에 이게 해안선이 되게 복잡한 이유 말했었잖아요. 네. 자, 서해안 쪽은 남해안 쪽은 자, 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산맥과 산맥 사이에 만이 만들어지잖아요. 만의 규모가 너무 커서 여기에 사주가 만들어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해되니? 네. 그래서 동해안 쪽은 많이 만들어지더라도 되게 작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석호가 만들어지기 쉬운 거고. 그런 차이 때문에 동해안에 주로 있더라. 그리고 아까 방금 보여줬던 것처럼 경치가 독특하니까 유명한 관광지가 되기도 하더라. 자, 그리고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는 그 안에 있는 물을 쓸 수 없더라. 됐죠?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석호는 어떻게 된다? 점점 좁아지는. 점점 좁아지고 결국은 없어진다. 그렇게 정리하면 완벽해요. 넘어갈게요. 자, 이게 사실 석호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고 여기 이해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 가지고 또는 간단한 내용은 외우시면 돼요. 풀거나. 자, 우리 갯벌 볼게요. 갯벌. 자, 갯벌은 조류의 퇴적작용으로 형성이 되었다 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자, 보세요. 얘가 육지, 얘가 바닷물 단면도야. 그러면 썰물 때, 밀물 때 물이 차오르고 빠지고 하는 동안 바닷물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밀물 때는 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이렇게 육지로 드러나는 부분. 여기 부분에 이제 이런 입자가 되게 작은 것들이 그러니까 흙탕물 형태로 차올랐다가 빠졌다는 과정에서 여기 부분에 이런 진흙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지형이 갯벌인 거지. 그리고 갯벌은 조차가 큰 곳에 형성이 된다. 됐죠? 네. 이건 앞에서 여러 번 했던 거니까 또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자, 그래서 어디서 잘 만들어지냐면요. 하천이 흙을 많이 공급하는 곳. 하천의 규모가 커야 돼. 그러니까 황해안이나 남해안 쪽에. 그리고 조차가 커야 돼요. 당연하죠? 네. 그 다음에 수심이 얕아야 돼요. 수심이 깊으면
이게 봐봐 수심이 깊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보세요 경사가 급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높이가 이렇게 변화한다 하더라도 여기 부분이 그렇게 넓지 않잖아요. 얘가 경사가 완만하면 완만할수록 얘가 조금만 차올라도 이만큼씩 막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자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은 수심이 얕다. 네. 그렇게 깊지 않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에 갯벌이 많은 거예요. 이런 조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자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게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 번 이야기했었죠. 네. 넘어갈게요. 자 이런 갯벌의 기능과 이용, 자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서식하고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 양식작이나 염전으로 이용한다. 자 여러분들 간척 사업이 뭔지 대충 알죠? 네. 자 요즘은 간척 사업을 잘 하려고 그래 안 하려고 그래? 네. 안 하려고 그래요. 오히려 간척했던 땅을 바다로 되돌리려고 하죠. 네. 그 역간척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역간척을 한 곳이 있어. 어쨌든 갯벌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지금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 어쨌든 갯벌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되게 소중한 지형이더라.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 혹시 외국인 친구가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데 가지 말고 갯벌에 던져 놓으면 하루 종일 잘 놀아요. 자기 나라에 없는 거니까. 거기에 다양한 생명체도 있는 거고. 넘어갈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천 및 해안의 이용과 변화. 자, 어려운 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인간 활동에 의해서 하천 지형이 변한대요. 자, 인간이 하천에 댐을 건설하거나 또는 이렇게 저수지를 만들거나 우리 보는 이야기 했었죠. 규모가 크면 댐, 규모가 작으면 보. 어쨌든 물을 이렇게 가둬두는 시설이잖아요. 그 다음에 모래 준설은 하천 바닥이나 강 바닥을, 그러니까 바다, 이런 바닥을 긁어내는 걸 말해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석호에 있는 바닥, 석호 바닥을 긁어낸다. 준설이라고 표현해요. 준설. 어쨌든 용어니까 설명해 준 거고요. 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자, 우리 안개 발생 빈도 이것만 조금 설명할까요? 자, 여러분들 댐이라고 하는 건 자, 이렇게 물이 흐르죠. 물줄기가 있죠. 여기에 댐을 이렇게 막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저수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댐이 없을 때에 비해서 물이 많아졌잖아. 수증기가 더 많이 증발해요. 그래서 안개가 더 잘 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댐이 있는 도시들이 있죠. 춘천이나 청주나 이런 도시 가면요.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교통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니까. 물론 서울은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실제로 그래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하천 중하류의 습지 개간 및 하천 직강화. 우리 직강화 공사는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할게요. 한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옛날에 안양천이 있었어. 이렇게 흘러갔을 때는 비가 내리면 여기에 있는 물이 한강으로 잘 빠지지 않아서 여기에 홍수가 났어요. 옛날에는.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런데 얘를 곧게 피면 물이 잘 빠지죠. 잘 빠지면 여기는 홍수가 들라는데 문제는 여기는 큰 강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물이 천천히 흘러왔는데 하천을 곧게 폈더니 물이 빨리 오는 거야. 더 물이 빨리 올라가겠죠. 그래서 하천 직강화 공사를 하면 본류 하천의 홍수 위험이 올라가요. 근데 물론 한강처럼 중요한 강은 홍수 대비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안 넘치는 것 뿐이지 옛날에는 직강 공사를 하면 본류 하천에 물이 더 빨리 불어나면서 홍수가 더 잘 났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도시를 흐르는 하천의 변화. 여기 강조 표시 좀 해주세요. 도시를 흐르는 하천의 변화. 자, 여러분들 혹시 그런 뉴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네. 강남역이 물에 잠겨가지고 정말 홍수가 난다. 혹시 그런 기사 본 적 있니? 자, 여러분 우리 강남역이면 우리나라의 중심지 중에 하나잖아. 네. 호수 말고 홍수. 이미지 볼게요. 이게
꽤 자주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기사 봤는지 모르겠네. 강남역 주변인데 물바다가 됐고요. 차가 지금 이렇게 잠겼어. 강남 한복판에서. 근데 이게 뭐 물이 막 빨리 흘러가고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아주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차 위에서 태연하게 핸드폰을 보면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이게 지금 강남역 한복판이야. 자, 서울의 한복판이 물에 잠겨. 왜? 물이 안 빠져. 그러니까 물이 안 빠져.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시골 동네도 아니고 서울에서 땅값이 제일 비싼 곳 중에 하나인데 우리 도림천이 넘쳐도 이게 조금 뭔가 서울에서 넘치면 쉽게 관리 잘 못하고 그래. 그럴 거 아니야. 근데 강남역이 물에 잠긴다. 좀 이야기가 다르죠. 이거 설명해 줄게요. 자, 하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도시에 있는 하천이에요. 자, 얘가 도시가 되기 전에 자연 상태일 때는 어떻게 물이 흘러가는지.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자, 비가 내려요. 비가 내리면, 자, 여기에 내린 비도 있겠지만, 여기 하천이 불어나는 얘기는 하천 주변에 있는 빗방울이 여기로 모여드는 거잖아. 그쵸? 그럼 자연 상태일 때는 여기에 일단 식물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표면이 뭔가로 덮여있지 않아서 물이 스며들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식물이 물을 이렇게 조금 머금고 있기도 하고요. 흘러가려고 해도 식물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걸려가지고 빨리 못 흘러가. 그리고 일부분은 지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 형태로 이게 흘러가요. 그래서 자연 상태일 때는 주변에 내린 빗방울이 여기 하천으로 갈 때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럼 이 하천은 빨리 불어날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천천히 불어날까? 당연히 좀 천천히 불어나요. 그런데 여기가 도시로 바뀌었어. 아스팔트 시멘트로 다 덮였고요.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땅으로 스며드는 게 아니라 여기 하수구를 통해서 그냥 곧바로 빗물이 하천으로 막 가는 거야. 식물도 없죠. 그러니까 주변에 비가 내리면 여기로 빗방울이 마구마구 몰려들어요. 그러면 물이 마구마구 몰려드니까 하천의 수위가 쑥 올라가겠죠. 이해되니?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네. 자, 그러면 그림 볼게요. 자, 이건 그래프인데 두 가지예요. 도시화 이전, 도시화 이후, 도시화 이전. 그래프 잘 봐. 어려운 그래프는 아니에요. 자, 이쪽이 시간이에요. 이쪽이 강우량, 그 다음 여기 이제 하천의 수위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비가 내렸어. 비가 지금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쳤어. 그러면 자연 상태일 때는, 도시화 이전일 때는요, 빗물이 천천히 몰려드니까 하천의 수위도 천천히 올라가고요. 아주 높게 올라가진 않아요. 똑같은 빗물이 천천히 모여드는 만큼 모여드는 동안에도 하천을 따라서 지금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천의 수위가 아주 높아지진 않아요. 그리고 하천의 수위가 내려갈 때도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그래도 비가 그치고 나서도 계속 조금씩 물이 공급이 되니까 하천의 수위도 천천히 내려가는 거고. 됐어? 그런데 얘가 도시화가 되면 자, 비가 내리자마자 하천으로 막 빗물이 모여드니까 얘가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도림수도 넘치는 거고, 강남역도 물에 잠기는 거고, 광화문역도 물에 잠기기도 해요. 서울이 정말 한복판인데. 그리고 얘가 비가 그친 다음에 이제 물이 빠질 때도 한꺼번에 막 왔으니까 올 거 다 와버렸어. 그러니까 물도 급격하게 줄어들고요. 이해되니? 자, 그래서 요즘은 이걸 막기 위해서 주차장에 이렇게 틈을 만들어놔요. 물 스며들으라고. 건물 옥상에다가도 이렇게 뭔가 식물을 심어놓기도 해요. 물 좀 천천히 빠지라고. 자, 우리 서울대 정문 근처에 보면 지하에다가 커다란 물탱크를 만들어놨거든요. 도림천 넘치지 말라고. 비 오면 거기 물 이렇게 저장해뒀다가 나중에 비 그치면 천천히 다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도시 지역에 홍수가 나면 피해가 되게 크잖아. 이해돼?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인간 활동에 의한 해안 지형의 변화. 그 다음에 간척 볼게요. 간척. 자, 여러분들 간척 사업이 뭐죠? 간척 사업이 뭐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속 하는 얘기지만 어떤 거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아는지 테스트를 해보려면 그걸 내가 쓰는 언어로, 자기의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간척 사업에 대해서
바다를 메워서 육지로 바꾸는 거. 이제 그렇게 보통 알고 있거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바다를 메우려면 흙이나 뭐 모래나 뭐 바위 같은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관악산을 깎아서 바다를 메우기에는 뭔가 조금 그렇죠. 그래서 간척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바다를 메우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육지로 바꾸는 건 맞거든. 근데 바다를 메우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들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간척으로 제일이라기보다는 유명한 나라. 어느 나라가 간척 사업을 많이 했을까? 그 나라는 자기 나라 땅에 한 4분의 1 정도는 바다보다 낮아요. 육지인데 바다보다 낮아. 그런 나라가 있어. 네덜란드. 자, 네덜란드가 뭘로 유명해요? 장미. 튤립. 근데 튤립은 꽃이니까 빼고 튤립 말고 네덜란드가 유명한 거. 풍차. 자, 풍차는 뭐 하는 시설이다. 뭐 하는 뭐 장치다. 그래, 애들이 뭐 물레방아도 아니고 방아라 그러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발전기요 그러더라고. 자, 전기가 이게 뭐 존재는 알고 있었지만 오늘날 같은 이런 전기를 쓰기 한참 전에 풍차가 당연히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풍차는 발전기도 아니고요. 복식받는 그런 시설도 아니에요. 이건 무수적인 거예요. 풍차는 바람의 힘으로 물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네덜란드가 땅이 바다보다 낮다 그랬잖아. 그럼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이 바다로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그러니까 그 물을 이렇게 뿜어내는 시설이 풍차예요. 그럼 간척 사업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요. 단면도 그릴게요. 얘가 지금 육지고요. 점점 낮아져가지고 이제 이쪽이 바다야. 근데 바닷물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높이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밀물 때 해수면, 그 다음에 썰물 때 해수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간석지라 그러고요. 여기에 진흙이 쌓여 있으면 갯벌이라 그래요. 그치? 우리가 배운 개념들 중에. 그러면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쯤에다가 뚝을 쌓아요. 이렇게 쌓은 뚝을 방조제라고 불러. 그럼 이제 바닷물이 들어올 수 없죠. 그럼 여기 있는 물을 뿜어내는 거예요. 됐니? 여기를 메우는 거 아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요즘은 갯벌이 참 이게 소중하구나. 가치가 있구나. 사람들이 점점 알아가면서 과거에는 간척 사업을 막 하려고 그랬지만 지금은 간척했던 곳도 다시 갯벌로 돌리기도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간척 사업했던 곳을 갯벌로 다시 돌린 지역이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늘어날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흙 다시 다 막 파내는 게 아니고 이 뚝만 다시 열어놓으면 바닷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갯벌로 바뀌어요. 됐니? 네. 아무튼 그게 우리 간척 사업이다. 아무튼 간척 사업을 하면 방조제를 건설하여 갯벌을 농경지, 공업용지 또는 도시 등으로 이용하는 거다. 그게 간척이죠. 간척의 반대말은 역간척. 그 다음 하구뚝이나 방조제를 건설하면 또는 뭐 간척 사업을 해가지고 땅이 생기면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침식이나 퇴력작용이 사실 계속 일어나는데 물의 흐름이 달라지니까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지역이었는데 점점 깎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피해를 입기도 한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해수욕장 유명한 거 한번 이름 한번 말해보세요. 유명한 해수욕장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해운대. 그래, 해운대가 보통 거의 첫 번째로 나오죠. 해운대 또는 뭐 광안리 해수욕장, 경포대 해수욕장, 뭐 을왕리 해수욕장 나올 텐데, 자 대표적으로 해운대 해수욕장은 거의 부산에 있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도시들이 생기고 땅도 막 메우고 하다 보니까 물의 흐름이 달라져가지고 점점 모래가 막 깎여 나가요. 해수욕장인데 모래가 점점 깎여 나가서 모래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 더 이상 해수욕장이 아니겠지. 그래서 부산에서는 여름이 되기 전에 거의 해마다 다른 데서 모래 덤프 트럭으로 수백 대, 수천 대를 사다가 해운대에 깔거든요. 어쩔 수 없지. 해운대 보러 사람들이 부산 가는데. 그래서 여러분 여름에 기사 한번 막 봐봐요. 해운대 해수욕장에 몇십만 명이 몰렸다는 둥. 네, 그런 기사가 자꾸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뭐 해안 지형에 변화가 생기니까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해안 침식의 대책.
자, 우리나라 도로들 같은 거 보면은, 또는 집들 보면은요, 바다랑 되게 가까운 곳에 도로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파랑의 움직임이 달라지면서 자꾸 도로 옆에를 막 깎아. 실제로 도로가 무너져 내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 노력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빈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과 그다음 사구에 있는 모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그로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로인. 그 다음에 이런 걸 모래 포집기라고 불러요. 모래 포집기. 자, 일단 단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시설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먼저 그래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자면 그로인은 뭐냐면요, 여기가 지금 해안가야. 해안가고 이쪽이 육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사빈, 모래가 이렇게 있는데 연안류가 굉장히 뭐 이렇게 빠르게 흐르면서 파랑의 작용이 강해지면서 모래가 막 깎여 나가는 거예요. 특히 연안류가 막 흐르면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해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수직 방향으로 뭔가 구조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연안류가 해안가를 따라서 흐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모래가 여기에 이제 고정이 되는 거죠. 이런 시설을 그로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지간한 해안가 가봤자 이거 보기 힘들거든. 근데 있기는 있어. 근데 굳이 내가 사진 같은 건 안 보여줄게요. 아무튼 이런 걸 그로인이라고 한다. 그 다음 모래 포집기는 뭐냐면요, 여기 모식도 보고 설명할게. 자, 여기는 사빈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은 사구야. 자, 이제 사구가 바다랑 육지랑 중간쯤이라서 그러니까 생태계가 좀 독특해요. 바다도 아니고 완전한 육지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구 밑에는 지하수가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어쨌든 사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람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래가 자꾸 날아가니까 바람을 좀 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식도를 보면 잘 안 보이기는 하는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철창은 아니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이게 틈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 지나는 동안 바람이 좀 약해지라고. 그래서 모래가 여기에 쭉 쌓이게 돼요. 그래서 사구에 있는, 해안 사구에 있는 모래를 좀 보호해준다. 이런 시설을 모래 포집기라 그러는데, 집은 직접한다, 쌓는다는 뜻이죠. 여기 포는 야구에서 포지션 중에 투수 말고 포수. 포수가 뭐 하는 사람이죠? 공 받는 사람. 투수는 던지는 사람. 포수는 공을 받는 사람, 잡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모래를 잡아서 거기에다 쌓아두는 장치, 시설, 이런 걸 모래 포집기라고 한다. 모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름이 그거야.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해안 지형 다는 아니고요. 우리 해안선의 길이 변화 볼게요. 해안선의 길이 변화. 이제 우리가 이게 체육을 책으로만 배우면 운동을 잘 못하는 것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게 지도도 이렇게만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실감이 잘 안 나는 것 같더라고. 무슨 얘기냐면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이게 말로만 듣는 거야. 그 다음에 서해하고 남해는 해안선이 되게 복잡하다. 이게 말로만 듣다 보니까 실감이 좀 잘 안 나는지 다른 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약간 이렇게 오개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도는 해안선의 길이가 길까 짧을까 상대적으로 다른 도에 비해서. 자, 요만큼인데 얘는 대체로 매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해안선의 길이가 438km예요.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구불구불 하다 보니까 해안선의 길이가 6,873km고요. 아예 달라. 나중에 여러분들 시간 되면 핸드폰 가지고 카카오 맵이나 네이버 맵이나 구글 맵이나 우리나라 해안선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동해안하고 다른 해안하고는 많이 달라. 그래. 안 볼 것 같아. 내가 잠깐만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를 물론 이제 지리교사니까 나는 이제 뭐 가끔 보거든요. 근데 아무튼 우리 동해안 쪽 봅시다. 동해안 쪽은 이게 해안선이야. 이게 해안선인데 뭐 좀 더 확대해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예 일직선, 아예 매끄럽거나 그러진 않지만 그냥 쭉 이어져 있죠. 그에 비해서 우리 극단적으로 전라남도 쪽 가면은요. 자, 이 섬 하나하나가 다 해안선이잖아.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남해안 쪽으로 가면 이거 섬 하나하나가 다 해안선인데 울퉁불퉁 구불구불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섬이 제일 많은
도 말고요. 시나 군. 뭐 안양시, 안산시 이런 시 있잖아. 그러니까 도 밑에 시나 군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섬이 제일 많은 동네가 목포 앞에 쪽에 있는 여기가 어디냐면 신안군이에요. 신안군. 소금으로 유명한, 천일염으로 유명한. 여기에는 공식적으로 섬이 공식이라고 약간 이렇게 약간 구라일 수도 있는데 여기 놀러 오라고 숫자를 좀 맞췄어. 이 홍보 문구가 뭐냐면 여기에는 섬이 1,400가 있다. 와서 놀다 가라. 실제로 한 1,000개쯤 되는 유인도 무인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해안선이 얼마나 복잡하겠어. 자, 축구는 몇 반 이겼니? 축구는 어떤 식으로 하니? 일반이겠습니다. 리그전이니? 예. 갔다 오세요. 뭐라고? 자, 다시 이제 교재로 갈게요. 자, 이제 우리 해안 지역은 다 끝났고, 뭐 딱히 뭐 살펴볼 만한 내용은 뭐 없어서 이제 문제는 그냥 넘어갈게요.